그래서 인구 구조의 급변이라는 표현보다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의 붕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자산이라든지 주식의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그 변곡점이 되는 것이 2040년 전후입니다. 이 인구 구조 붕괴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10에서 15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올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인구 구조의 좀 급격한 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일본의 이제 소설책이나 보고서의 흐름을 본다면은 이런 소설책들이 쭉 이제 책들이 나옵니다. 90년대부터 나왔던 것이 이제 친구의 부케받기도 지겨운 당신에게 이제 자녀가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패러사이트 싱글. 그래서 이제 부모하고 같이 기생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나리타 이혼이라고 황혼 이혼 문제 했는데 그 단계를 이제 좀 넘어서서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지금 정도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나왔던 것들이 이제 폭주 노인, 고독사, 그 다음에 노후 파산, 하류 노인. 그다음에 급기야 70세 사망 법안 가결이라고요. 일종의 가상의 소설인데 70세가 되면은 이제 안락사를 국가가 시행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본을 이제 다사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노인이 많이 사망하니까 다사 사회라고 그러는데 이런 흐름들보다 더 심하게 아마 진행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더 심하게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인구 구조의 급변이라는 표현보다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의 붕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조금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독일 방송인 그 유튜버 그 크루츠 게작트에서 그 보니까 뭐 야 나라가 특이하다 이런 것들인 것이죠. 거의 외부에서 보기로는 우리나라는 거의 인구 구조의 붕괴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직 그 다음에는 이게 아직도 이제 시작을 할까 말까 한 단계라는 것이고요. 이제 본론의 장은 아마 2040년 전후가 이제 본론의 장을 펼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하여튼 데이터를 돌려보면은 인구 구조를 기반한 여러 가지 금융자산이라든지 주식의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그 변곡점이 되는 것이 2040년 전후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만큼 2040년 전후로 해서 인구 구조의 변곡이 아주 크게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난리 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베이비 부모들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 베이비 부모 숫자가 1,60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비생산 활동 인구로 옮겨가게 되면 이제 그때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데요. 그게 대략 이제 2040년 전후입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5년 이 정도 사이에 변곡점이 크게 일어날 것 같고 가구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구 수도 2040년 전후에서 가구 수가 이제 급속하게 꺾이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본론에 들어선다는 것이 2040년 정도 전후 그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 붕괴의 본론의 장에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인구를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여기 인구 구조 붕괴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10에서 15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 정도까지는 그나마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 노동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데요. 여전히 60대까지의 인구는 숫자가 아직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받쳐는 주고 있습니다. 물론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요. 붕괴로 가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2040년 전후에서는 이제 그 받쳐줄 부분이 쑥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보시면서 특히 이제 주택 시장이 그런 부분 영향을 많이 받겠죠. 퇴직을 앞두고 노후자금 설계로 이제 박사님을 찾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사회 노년층의 경제 현실 현장에서 조금 접하신 사례 보면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보통 다른 나라들이 한 60대 70대 넘어가면은 그 빈곤 그러니까 소득의 불평등도가 확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다 연금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불평등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불평등도가 줄어들긴 하는데 연금이 그렇게 충실하지 못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비교를 해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9% 보험료를 냈고요. 그 다음에 대략
한 25, 6년 이 정도 납입을 했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서구 사회 사람들은 한 18에서 25% 사이 정도는 평균적으로 보험료를 냈고 납입한 기간이 대략 36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연금 준비가 우리보다 잘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첫 번째 그게 이제 아무리 베이비 부모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아직은 취약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는 정년 연령이 짧습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요. 재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소득이 거의 절반 정도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잘 준비가 안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나라는 일종의 더블 케어입니다. 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서구 사회는 자기의 부모님 세대는 연금이 준비되어 있든지 국가가 복지로 해결을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의 자녀 세대는 한 20살 정도 되면 독립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모님도 간병비 등등을 케어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녀들도 한 30살이나 돼야 독립을 할까 말까 이렇게 되니까요. 이 양쪽에서 소위 말해 더블 케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일본도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일본은 더블 케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세대들을 낀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준비를 한 이 베이비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저기 양쪽에 지출을 하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이 지금 70대 이상에 비해서는 훨씬 빈곤율이 개선되긴 할 겁니다. 국민연금을 그래도 충실하게 받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은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고 그 중에서도 소득이 특히 이제 일본의 노후 파산 하루 노인 이쪽에 이야기를 보면은 딱 세 가지 요인이 가장 영향을 줍니다. 첫째, 일본의 후생연금 일종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인데요. 후생연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자기 집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건강을 잃은 사람.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은 거의 노후 빈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연금, 이제 주택 이 정도만 잘 준비가 되면은 하는데요. 그게 이제 준비 안 된 분들은 조금 노후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역대 세 번째 개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개혁안의 내용과 방향성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여당에서는 이제 되게 좀 불만스러워하죠. 왜냐하면은 9%에서 13% 올렸는데 소득 대체율도 40에서 43%로 올렸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을 일단 현재로서는 한 8년 정도는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이제 그래도 그 플러스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여하튼 협의를 해서 개혁을 하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직도 하지 못한 것이 이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소위 말해 이제 일본이나 서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제 자동 안정장치입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인구 구조나 경제 성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를 감안했을 때 연금을 받는 것이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는데 물가 상승률만큼 올리지 않고 거기서 일정 부분에 이제 마이너스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3% 물가가 올랐으면은 1% 빼고 2%만 준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그 나라에 지탱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을 보면서 연금액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그게 이야기는 되었었는데 전혀 테이블에서 깊이 토론이 되지 못하고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한 단계 이제 남은 것이 이제 구조개혁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민연금 열심히 넣어놨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내가 기초연금 제대로 받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주는 것이죠. 우리 이제 한참 선배분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들이 여기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통합을 할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국민연금을 크게 두 개로 나눈 것입니다. 하나는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서 주는 기초연금. 그 다음에 하나는
정말 자기가 운용한 수익에서 그대로 받는 것, 소위 말해 국가가 뭐 보전하든지 그런지 않고요. 그건 이제 완전 적립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두 개로 분리해 놨을 때는 국가가 가지는 불확실성은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 적자의 불확실성만 가지기 때문에 국가의 건전성 문제에서 훨씬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모수계획이 아니고 구조계획이라는 것인데요. 그 부분의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수계획에서는 여전히 국민연금, 공적연금 보험료율이 대략 18, 25%는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3%에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의 그냥 첫 번째 우리가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은 거의 상설화되어 가지고요. 개혁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은퇴 후에 1인 가구, 2인 가구 기준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 규모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평균적으로는 대략 서울 지역의 2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다면 소득으로 감안하면 지출 금액이 아니라요. 소득 금액으로 본다면 대략 350만 원 정도 소득으로 나옵니다. 서울 지역은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 해서 전체 평균으로는 그냥 300만 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왜 이제 이런 부분이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냐 하면은 개인마다 라이프 패턴이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지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평균이 중간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은면은 괜찮은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천양지차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활비가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컨틴전시 이런 조건이 발생했을 때에 따라서 생활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이런데 개인들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냐면은 내가 아프든지 안 그러면은 내가 더블 케어를 하고 있다든지 그 말은 부모님이나 내 자녀에 대한 지출 비용이 여전히 들어간다 할 때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명확한 그런 이제 그 자기의 지출 계산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 개인들이 자기의 지출 금액을 바텀업으로 해서 내가 전기료 얼마 들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자기 퇴직하기 직전 소득의 한 60, 70%이 정도를 보통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일반적으로 계산해서 보는 것인데 그 자기 워낙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벤치마크를 삼아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서베이를 해보니까 응답을 한 사람들이 대략 지출 기준으로는 330, 그걸 세금을 감안해서 소득으로 본다면 한 350 이 정도가 서울 지역의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세대별로 현실적인 노후 준비와 연금 계획 어떤 방식이 좀 적합할지. 일단 50대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죠. 베이비 부모들의 어떤 직장이나 이 사람들의 경로를 지금 30대, 40대는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세상이 이제 그만큼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벌써 정년 65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아마 뭐 전국적으로는 정년이 지금 이 30대 분들은 정년 70대 시대 뭐 이렇게 접어들게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없어질 수도 있고요. 정년이란 게. 그러니까 20대, 30대 이런 분들은 결국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자기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저축하는 돈은 투자 자산으로 갖는 것 이것이 노후 준비의 가장 좋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이러나 저러나 투자입니다. 나한테 투자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소득을 벌은 것으로 저축하는 것도 투자 이렇게 하는 것이 20대, 30대들에게는 가장 좋은 노후 준비인 것 같고요. 이제 40대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노후의 추가적인 나의 전문성 인적 자본을 서서히 생각해 보셔야 될 때입니다. 내가 앞으로 한 60대 이후 한 10년, 15년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그게 필요하다면은 이제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슬슬 안 그러면 직장 내에서 그런 타겟을 가지고 일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40대가 이제 또 하나는 소득이 아주 많아질 때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나라가 40대 중반부터 50대 초중반까지 소득이 제일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이 많아질 때 등달아서 지출을 늘리시지 마시고요. 소득이 많아지는데요. 이게 아주 오래 갈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한 5년 정도 가다가 그다음 꺾어지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많아졌을 때 내가 저축액을 같이 늘려서 강제 저축을 좀 많이 해놓으시는 거. 그게 노후 준비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젊을 때 집 사는 거하고 그 외에는 별로 사실은 축적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부터는 이제 축적되는 돈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조금 한 10년 동안 강제 저축을 하다시피 해서 해놓으시면은 그게 저는 40대 중반에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50대 중반부터는 말 그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재취업을 통해서 내가 지금 50대라고 생각하시면은 한 70살 정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60대 이후는 뭐 또 다른 이야기인데 그 중에 뭐 70대를 말씀을 드려본다면 60대는 하여튼 주된 직장에 나오더라도 60대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내가 근로소득을 버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구 사회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기간이 짧습니다. 서구 사회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적은 소득으로 만족하겠다 하면은 끝내셔도 되고요. 근데 서구 사회 사람들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싶다 하면은 그래도 일하는 기간을 좀 늘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70대 이후 가게 되면은 주택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것. 네. 그걸 가지고 노후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시는 것.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 뭐 자식도 결혼시키고 이러면서 주택 형태도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조금 고려할 조건, 추천 주거 형태 어떤 게 있어요? 현재 안정적인 주거라는 거, 안정적인 주거라 하면은 뭐 그 집에 사는 게 제일 좋은데요.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오히려 최적점을 찾아야 되는 시기인데요. 그 말은 주거에서 내가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집이면 팔고 나가는 선택권 하나, 좀 더 싼 곳으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자녀와 일종의 캐시플로우 스왑을 하는 것. 뭐냐 하면은 이제 강남에 집이 있는데 저거 한번 떠나면 다시 못 살 것 같아. 우리 자녀가 이게 나중에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 용돈을 받고 나중에 죽을 때 이걸 물려주는 그게 일종의 이제 자산과 현금 흐름의 수합이잖아요. 이제 사적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거 나중에 죽을 때 내 줄게 대신 너 나한테 용돈을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면 이제 나오지 않고 유지하는 것 그것도 이제 선택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를 이제 월세를 주고 나는 좀 더 싼 곳으로 월세를 나가가지고 내가 아직도 여기 집을 갖고 있는 옵션을 갖는 것이죠. 예, 팔고 나가면 옵션이 없어지는데 여전히 옵션을 나는 보유하고 싶다 하면은 언제 그 선택권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싼 곳에는 사실은 공시가 12억 이상이면 주택연금이 안 되게 돼 있으니까요. 아마 민간에서 이제 이 영역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민간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활용해서 내가 주택연금을 받아보는 것, 뭐 이것도 그런데 그것은 결국 나중에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런 것들에 이제 옵션을 택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적정하게 인컴을 캐시플로우를 얻으면서 내가 만족할 만한 주거지를 찾는 것. 예. 그래서 선호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이 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나가서 나는 옮겨서 살겠다. 그리고 옮겨서 조금 더 공시가 12억 집을 주택연금까지 받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차익도 생기고 주택연금도 생기고 이러니까 나는 이 길을 택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옵션을 버리는 것이죠. 이제 여기 사는 것에 옵션을 버리는 것이고 옵션을 계속 갖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월세 주고 밖에 나가서 자기가 뭐 전 월세를 살고 뭐 이거 이제 이런 선택을 이제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한남동에 아주 70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소득이 끊기는 바람에 용산 쪽으로 옮기면서 그 차익을 이제 이렇게 취했더니 훨씬 이제 나아졌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 때문에 가족한테 많은 원성을 듣고 있답니다. 아직도 그러면 안 되는데요. 뭐 하여튼 뭐
이제 가족들이 창피해서 나 못 다니겠다, 뭐 한남동에 산다다가 뭐 이러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예, 방금 질문하신 대로요. 저 주택 부분에서 내가 어떤 초이스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노후 준비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택 연금을 좀 고려하는 분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조건 좀 설명해 주시고 원금 활용에 좀 유리한 주택 조건이나 형태 있으면 함께 좀 설명해 주세요. 주택연금은 일단 가입 조건, 가입 자격이 되려면은 공시가 기준 12억 이하여야 됩니다. 시가로 한 17, 8억 정도까지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 두 채라도 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수주택으로. 다만 다 주택을 다 합쳐서 공시가 가격이 12억 이하여야 이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데 두 채 합치니까 공시가 12억이라서 가입을 한다 하면은 두 채가 다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곳만 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의 철저한 조건 하나 중은 내가 살고 있는 집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시가 12억 기준으로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기회가 늘어난 것이 내가 예를 들어 수도권에 집을 하나 갖고 있고 서울에도 집을 갖고 있다. 두 개 합쳐서 12억 이하가 되었다 하면은 난 여기 살면서 혹은 밖에서 살면서 혹은 여기 살면서 주택연금을 받고 이 한 채는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캐시플로우를 빵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시가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이제 올리면서 주택을 두 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생겨났고요. 또 하나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기준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이제 나이 드신 분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가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은 이걸 예외로 인정을 해줘 가지고요.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을 해줍니다. 그럼 자기 집은 비어 있죠. 이거 이제 월세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월세 받는 것과 내가 그 주택연금 받는 것으로 요양 비용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녀 집에 들어갈 때도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자녀 집에 들어갈 때 자녀에게 생활비나 용돈으로 보조를 해주면서 자기의 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길이 있고요. 제 주변에 뭐 몇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형제가 뭐 예를 들어 두세 명 있다 그러면은 자기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그 집을 주택연금을 받게 하니까 그 주택연금이 용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관여할 필요가 없게 딱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시는 거 70대 정도 넘어서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린고비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래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십니다. 굴비를 매달아 놓고 먹지는 않고 그러는데요. 어렵게 살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주택을 매달아 놓고 자기는 그냥 간장만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훨씬 노후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폭넓은 관점으로 초이스에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 자금 외에도 뭐 건강, 관계 이렇게 좀 삶의 질을 저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은퇴를 앞둔 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조언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은 뭐 무엇보다 잘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정년이 60세이다 보니까요. 60세가 뭔가의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 나이도 60세. 60세 넘어서 일을 한다면 뭐가 좀 그렇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만일 정년이 65세라고 되어 있다면 사람들의 생각은 또 바뀝니다. 나는 65세까지 일을 하는 그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가만 보면 제도적인 문제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제도에 어느 정도 조건 지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60세라고 되어 있더라도 그거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한 60대 한 5년 10년 정도 그 정도는 내가 재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근로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건강도 어느 정도 가져오게 되고 사회적 활동의 영역도 키워주면서 의미를 좀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관계인데요.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내가 다른 거 다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고독하고 우울하게 혼자 혹은 자녀하고도 사이도 안 좋고 부부간의 사이도 안 좋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이제 지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세 가지 제가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색깔에도 삼원색이 있듯이 노후 준비에도 세 가지를 택하라면은 이 건강, 관계, 일 이 세 가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트럼프발 경제 위기와 저성장 국면 그리고 세대별 자산 전략까지 폭넓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